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5월 2주차 이제 2차 시 강의인데요. 여러분들 뭐 수행평가 뭐 지금 이거 하는 반은 아마 4반인가 5반인가 두 반 중에 한 반만 지금 이 수업을 할 겁니다. 나머지 반은 나머지 한 반은 오프라인 때 이제 할 건데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온라인 마지막 이 수업이 들었으니까 좀 나가고 오프라인 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막부 정권의 변화와 발전이라고 써 있어요. 이 부분은요, 내가 지금 이거 지난 차시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강의를 몇 번째 찍는지 모른다고. 왜냐면 이게 강의를 찍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랑 연결을 시켜놨던 걸 내가 깜빡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소리가 멀리 들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다시 찍게 됐습니다. 네. 미루고 오늘에서야 이제 다시 찍게 되네요. 자, 소위 말해서 현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내 미루다가 다시 찍게 되는데요. 자, 이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부 정권의 변화와 발전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거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부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무사 정권이에요. 자, 무사도 우리한테는 잘 안 와닿죠. 근데 우리 고려시대 이제 한국사 부분 배울 텐데요. 바로 뭐냐면 무신정권.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인들이죠. 칼 쓴 애들이에요. 자, 이런 애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게 바로 이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 삼거리라고 부르는 인물들인데요. 자, 이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어차피 나오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마쿠라 막부에 이어서 맨 처음 이 막부 정권, 무사 정권이 이제 가마쿠라 막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로부터 시작했었던 그런 이제 무사 정권인데요. 이 무사 정권은 이제 쇠퇴하게 돼요. 쇠퇴하는 원인은 사실 좀 다양합니다. 뭐냐면 이 미나모토 가문이 대가 끊겨요. 그리고 오히려 이 미나모토 가문이면 또 외척도 있겠죠. 여러분들 외척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우리 외가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문이 유지가 되려면 이 가문과 어떤 가문은 또 결혼을 해야 되겠죠. 막 그 동성 결혼할 수 없는 같은 가문끼리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누군가 이제 호조 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문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오히려 이 미나모토 가문이 이제 대가 끊기고 이 호조 가문이 실권을 잡으면서요. 이 실권이 이 호조 가문이 가지면서 이게 좀 이어져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미나모토 가문, 이 막부 정권의 가문이 이제 힘을 잃게 되니까 그 기회를 틈타 가지고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사람이 이제 얘도 무신이에요. 무신인데 권력을 잡으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막 독자적으로 힘을 가지려고 했었던 거긴 한데 이게 누구랑 손을 잡게 되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실상 원래는 일본을 다스렸었던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죠. 자, 이 막부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이 천황이란 존재는 뭐가 됐어요? 거의 뭐 토템이 됐죠. 뭐 상징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자, 근데 이 천황이 다시 권력을 잡아보고자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랑 손을 잡게 됩니다. 잡아서 가마쿠라 막부를 없애긴 하는데요. 이 아시카가 다카우치 또한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가마쿠라 막부랑. 그래서 이 천황이 힘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을 가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얘네들 일시적으로 협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얘네 둘은 또 다시 적이 되겠죠. 아시카가 다카오지랑 천황이 사이가 멀어지고 결국에는 실권을 아시카가 가문이 가져가면서 이 천황은 다시 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토에 이제 중심을 더 가지고요. 이 무로마치 막부라는 이 막부를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 가문이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는요, 슈고가 지방의 다이무로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이 슈고라는 존재는 우리, 이, 뭐냐,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고케닌이 있었죠. 시험에도 우리 나왔었던 이 뭐 어가인이라고 이제 한자로는 써 있는데요. 자, 이 고케닌이 이제 뭐냐면 지방에서 군사권과 경찰권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완전히 지방관이 된 거죠. 왕은 아니지만 이 막부의 쇼군이라고 부르는 애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장군인데요. 자, 이 막부의 최고 관리가 이제 이 자기를 충실히 따르던 이런 무사들 있잖아요. 이런 무신들을 지방의 관료로서 이제 내보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는 이런 권력까지는 주진 않았지만 말 그대로 세금만 거두라고 이렇게 보냈었던 건데 이게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는 군사권과 경찰권까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사는요, 그 한 지역에 어찌 보면은 지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 봉건제라는 게 실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봉건제와 같은 그런 제도가 실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갔었던 이 슈고 다이묘는요, 이제 영주가 되는 거예요. 지역의 영주. 그래서 이 다이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이묘로 성장했다라고 영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이 막부는 이런 이 영주와 이제 협력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다라고 보시는데요. 자, 이 3대 막부 이제 쇼군이었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츠 시기가 사실 이 무로마치 막부의 이 절정을 달리던 시기인데 이때는요. 얘는 누구와 이제 협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냐면은 명나라예요. 명나라한테 이제 막 신하의 예를 갖추고 명나라와 이제 교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명나라가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합무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감합무역은 이제 이게 왜 나름 의미가 있냐면 명나라는 초창기 때요. 이 천계령 해금령이라고 해가지고 천계령은 아니고요. 해금령이라고 해가지고 이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역을 막았었는데 이 무로마치 막부의 이 아시카가 요시미치가 이제 이 명나라한테 어찌 보면은 신하의 예를 갖추면서 명나라 나의 신하가 되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명나라가 그래 너는 내 신하니까 뭔가 이게 교역을 허락해 주마라고 하면서 감합무역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 감합무역이라는 건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자면 이 종이에요. 종이 반절을 잘라서 이건 무역 허가증입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가 일본이 이제 교역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는 제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아시카가 요시미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명나라로부터 그래도 이제 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국왕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책봉을 받았었다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요. 뭐 국교를 열고 왜구를 단속하였다라고 써 있죠. 이 왜구가 바로 뭐냐면 이 우리나라에도 막 쳐들어왔었던 그런 왜구예요. 이 왜구는 말 그대로 일본 애들의 이제 막 그 무법식으로 이렇게 막 쳐들어와서 이제 막 약탈하고 했었던 그런 것들인데, 그리고 밀무역까지 했었던 애들인데요. 자, 여기 나중에는요. 이 왜구가 명나라 특히나 이 중기 말기쯤에 해가지고요. 얘네들이 되게 괴롭혀요. 뭐냐면 얘네들 때문에 특히나 교역을 안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얘네들 근데 이 왜구 하면은 일본인으로 생각하잖아요. 딱히 다 일본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밀무역 이런 것들은 누군가 교역이라는 거죠. 그잖아요. 나라의 허락 없이 교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인끼리 교역을 해요? 아니죠. 이 중국 내에 있는 중국인과도 교역을 하는 거잖아요. 일본인이요. 몰래 나라의 허락받지 않고 해서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단속하게 되면은 이 중국 내에 이 밀무역을 담당한 중국인들도 되게 피해를 입겠죠.
단속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도 이제 이 왜구를 가장해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벌이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 무역에 이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왜구를 단속하도록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고요. 이 무역 물품은 선진국과 어찌 보면은 후진국 간의 이 차이예요. 선진국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겠죠. 얘네들은 필요한 거는 굳이 뭐냐면은 이 선진국들은 가공해서 부가가치 높은 것들을 후진국에게 이제 팔고요. 얘네들은 원료를 받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는 이런 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받아요. 귀금속 원료들만 받고요. 이 황금 가치가 있는 금, 은 뭐 이런 것들만 받고요. 얘네들을 일본에게 수출하는 것은 뭐예요? 동전. 사실 동전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일본에서는요, 이 중국 송나라 이후부터의 그 중국의 동전이 바로 이제 정말 화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견직물, 비단이죠. 자, 비단을 만드는 재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었다라는 거고요. 사탕, 도자기 말 그대로 사치품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역 물품으로 삼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가만 무역은요, 일본 이제 무역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다. 라고 이제 써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 봉건제의 한계가 느껴져요. 뭐냐면 지방이 오히려 이 중앙보다 더 잘 나가는 애들도 있겠죠. 특히나 이 중국과 가까운 이런 지방들은요, 이 쇼군의 지역보다 더 교역이 활발하게 되면서 경제력도 더 크게 상승하고 경제력이 받쳐주니까 더 뭐예요? 파워풀해지겠죠? 자, 그렇게 실권이 이제 지방 다이묘에게 일부예요. 근데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중앙에 이제 쇼군이 힘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중앙의 쇼군은 힘을 잃게 됐다라고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명나라 때는 감한무역. 무로마치막부라고 할게요. 무로마치막부는 명나라와의 감합무역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나오는 에도막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무역을 실시하게 되냐면은 슈인짱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런 무역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자, 이 주인짱이라는 공문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여기 이 시기는 아마 청나라일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누가 발부 대상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감한무역 같은 경우는 명나라가 이제 허가를 해주는 허가증입니다. 자, 근데 이 주인장 또는 슈인장은요, 누가 허가를 해주냐면은 에도 막부가 허가를 해줘. 누구에게? 일본 애들에게요. 자,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해적선이 아니다라는 그런 증명서예요. 해외 진출하는 일본 상인들한테요, 이제 하는 허가서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에도막부 시기에는 중기 이후에는요, 이 쇄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이것 슈인장 무역도 멈추게 돼요. 그리고 이 일본은요, 이 나가사키의 대지마에서 이제 교역을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마에서 뭐 이 중국 상인과 그 다음에 네덜란드 상인 이런 애들이 와서 교역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뒤에 좀 나올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자, 이 15세기 후반 쇼군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분쟁이 발생해요. 이거는 이제 어느 시대나 좀 거의 공통적인 문제죠. 이게 혼란기가 찾아오는 문제가 바로 이게 후계자를 둘러싼 문제예요. 근데 이 쇼군 가문이 힘이 세면 뭐 이게 분쟁이 일어나서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단속이 될 텐데 이제 그런 기회를 틈타서 지방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이런 다이묘들이 이때다라고 하면서 독립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국 시대라고 하는 센코쿠 시대라고 하는 혼란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약 100년 동안 지속이 돼요. 자, 근데 이때 내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이 지역의 짱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막 전라북도, 경상도, 뭐 충청도 이렇게 막 각 지역에서 짱이 되도록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신라 시대 말기에 막 그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고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때 이제 또 누군가가 막 통일하려는 그런 의욕을 품겠죠. 그게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일본에 조총이라는 게 들어와요. 총이죠. 총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포르투갈로부터 이제 조총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 조총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요즘의 총처럼 막 이 연속으로 빵야빵야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발 쏘고 재장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장전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전쟁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총 활용하는 게요. 근데 이게 이 오다 노부나가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게 돼요. 뭐냐면 이제 세 줄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이 먼저 빵야 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앉아요. 그럼 그 다음 줄 애들이 빵야 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앉아가지고 재장전하는 거예요. 얘도 또 재장전하겠죠. 그러면 얘도 또 앉아서 이제 막 다시 총을 재장전할 때 뒤에 애가 이제 또 서 있는 애가 있겠죠. 얘네가 이제 쏩니다. 그래서 얘가 한번 쏘고 그 다음에 얘가 한번 쏘고 그 다음에 다 이어서 얘가 쏘는 그런 전술로서 이 조총을 활용한 전술로서 전국을 막 통일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근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이제 전국을 통일해 나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내부에서 이 혼노지라고 불러요. 이 본능사라고 부르는 그 혼노지에서 자기 이제 뭐 밑에 있는 부하한테 자만하다가 어찌 보면은 기습당해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꾸려놓은 그런 그 밥상을요, 이 부하였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충실한 부하였다라고 해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그 세력을 이어받아 가지고 결국에는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디 갔어? 라고 하겠죠. 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애는요, 얘도 이제 이런 전국 시대에 매우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요. 특히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애들과 라이벌 관계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오다 노부나가가 만들어놨었던 이 세력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미 전국 시대를 거의 통일해 나가다 보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아직 일단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도요토미 세력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돼요. 자, 이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게 뭐냐면 막 다 모든 무사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치고받고 싸웠었죠. 이런 애들을 뭉쳐놓으니까 이런 애들에게 어찌 보면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런 애들이 막 칼 쓰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애들도 있겠죠. 자, 이런 애들을 어떻게 이제 막 내부적인 이런 소란을 외부로 이제 시선을 돌리면서 해결을 해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그게 그 결과물로 나타났던 게 바로 이 조선 침략이라는 겁니다. 조선 침략은 막 명분은 우리한테 명분은 뭐였어요? 명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라고 하는 정명가도였었죠. 자, 그렇지만 실상은 얘네들은 그 내부적인 소란을 외부적으로 이제 돌리려는 그런 의도였었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조선 침략에 나섰지만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죠. 이 정유재란 때 특히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이 임진왜란이 끝나게 되는데요. 자, 그가 죽은 후에 이제 일본 내부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자기 아들인 히데이오리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차세대 쇼군 장군이 돼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차세대 장군이 됐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게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참고로요, 이 임진왜란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뭐 이렇게 지금 뭐 다른 거 하느라 바쁘다 뭐 이렇게 별 핑계를 다 대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에 참여하지 않아가지고요, 이 도쿠가와 가문은 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죠. 히데요시 세력보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상당히 약해졌고 그 다음에 이 히데요리라는 애가 약간 이렇게 좀 띨빵하거든요. 자, 이런 애와 이제
이런 애가 이제 나타났으니까 뭔가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이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히데요리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막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도 막부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에도라는 곳은 지금 현재 도쿄 수도예요. 자, 그쪽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도 막부 시기에는요, 이 쇼군이 중앙과 지방의 직할지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는 이 지배 영역이 상당히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무로마치 막부 시기는 봉건제라고 치자면 봉건제라고 치자면 여기 이 에도 막부 시기에는 군 국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왕이 또 직접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또 이게 좀 멀다 싶은 그런 지역은 뭐예요? 자기 충실한 부하였었던 다이묘들 있죠. 이런 애들에게 이제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 다이묘들이 지배하는 영역을 이제 번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런 번이라는 영지를 줘서 이제 사실상 또다시 이제 봉건제 같은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봉건제라는 것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죠. 뭐예요? 지방 세력들이 또 이제 얘네들과의 유대가 약해지면은 막 크게 들고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막기 위해서 많은 것들 이제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엄격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무가제법도 그다음에 산킹코다이 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산킹코다이 제도는 무가제법도 안에 들어있기도 한다라고도 이제 어떤 책에는 써 있기도 해요. 자, 근데 이 무가제법도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런 영지를 나눠줬었던 얘네들이 또 협력해서 오히려 이 쇼군보다 힘이 세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 다이묘들끼리의 사사롭게 뭔가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들을 막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무가제법도 해가지고요. 이 하급 무관과 그 다음에 이 여기 이제 영지를 받았으면 얘 또 이게 자기 세력을 기르기 위한 또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하급 무관과의 또 다른 사사로운 관계 이런 것들을 맺지 못하게 했었던 그런 제도들이 바로 무가제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산킹코다이 제도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산킹코다이 제도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이 지방으로 내려갔었던 이 다이묘는 한 번씩 수도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에도로 왔다 가야 됩니다. 자, 이 에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되게 귀찮겠죠? 자, 이거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요. 저기 진짜 우리나라를 따지면 부산에 사는 애가 서울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얘도 나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애죠.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막 수다닥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뭐냐면 천천히 모든 이렇게 막 정말 돈을 뿌리면서 올라갔다가 돈을 뿌리면서 내려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요. 이게 그 뿌리게끔 해요. 그러면서 이 지방에서 막 돈을 쌓아가지고 세력을 기를 수 있지 못하게 이렇게 돈을 소비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이제 산킹코타이 제도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킹코타이 제도의 실제 목적은 바로 뭐냐면 지방 세력이 커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뭔가 간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 지방 세력들이 커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 이제 결합된 독특한 형태, 뭐 말 그대로 이 중국에서는 군국제라는 그런 제도랑 매우 비슷하죠. 근데 이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불렀다? 막번 체제라고 부릅니다. 막부와 번, 그러니까 지방의 이런 것이죠. 자, 이 체제다라고 이렇게 불렀었던 거고요. 이건 되게 오래가요. 메이주신 1868년이죠. 그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업 발전과 서민 문화인데요. 자, 이 전국 시대의 무사들은 이제 모두 이제 크든 작든 자신의 영지를 소유하게 돼요. 근데 이게 에도 시기 때는요, 이렇게 대영주 빼고는요, 나머지들은 뭐 땅은 사실 한정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봉급 월급 받는 이 월급쟁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얘네들은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이게 농사와 그 무사들은 또 이렇게 신분 간에 이게 벽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얘네들은 진짜 무사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진짜 월급만 받고 그렇게 사는 존재고요. 그 다음에 이
농촌,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업만 하는 거예요. 무사들은 무사일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네들은 조카마치라는 곳에 이제 이 무사들은 여기에 살게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에도 시기에는요. 우리 조선 후기나 이 중국에서도 후기에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대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파급력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가 됩니다. 농업 생산력이 증대됐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영향이 미쳐진다? 농민들한테, 일반 백성들한테도 영향이 미쳐진다. 먹고 살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제 문화 같은 것들을 향유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조닌 문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뭐 여기 그 전에 여기 뭐 농업의 발달이 당연히 뭘도 이제 파생시켜요. 상공업 이런 것들도 파생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합인 길드 같은 거예요. 자, 이 가브나카마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뭐 당연히 알겠죠. 이 상공업자가 이제 주요 세력인 이제 서민 세력이 되는데요. 조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닌 문화라고 불러요. 자, 이 조닌 문화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가부키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키요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조닌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서민 문화예요. 조민 문화 그 자체는요. 알겠죠? 자, 이렇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이 기독교 전례와 서학 이 부분도 좀 봐야 돼요. 후다닥 좀 갈 겁니다. 여긴 중국과 일본이 믹스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자면요. 기독교, 크리스트교가 이제 전례가 됩니다. 야, 명나라 말기에 이 제수이트,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에도 이게 기독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자, 그거는 네스토리우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 서양 입장에서는 이단이에요. 크리스트교는 이거는 아마 우리가 언제 막 들어오고 했었냐면은 이게 당나라 때 막 이렇게 들어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유럽 입장에서는 이단이에요. 정통은 바로 이 예수회 이런 쪽에 이제 그 기독교인데요. 이런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제 명나라 말기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특히나 이 예수의 선교사였었던 마테오 리치. 우리 마테오 리치는 들어본 적 있죠? 자, 이 마테오 리치는 고녀만국전도라는 세계 지도 여기 써 있죠? 자, 이 그려져 있죠? 자, 이런 세계 지도를 제작해서요. 이 중국인의 세계관을 넓혀줬습니다. 중국인들이 납득했을까요? 안 해요. 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딱 세계 천하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가 둥글고 이 중국 또한 뭐 세계 이게 지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얘들이 납득할까요? 잘 납득 안 해요. 자, 그랬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서강계와 함께 뭘 만드냐면은 기아 원본을 번역하고 소개합니다. 기아학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아랍과 유럽에서 이제 크게 발달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독일 선교사였었던 아담 샤를, 그러니까 이 마테오 리치와 아담 샤를 이런 인물들이 좀 중요하겠죠. 자, 아담 샤를 같은 경우는 역법 개정하고 천문대 이런 것들도 만들었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초창기 때는 이런 선교사들은요 중국의 문화를 상당히 존중했어요. 그래서 조상 숭배 관습이나 전통 이런 것들을 존중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나 이게 신세대 이게 막 좀 너무나 독실한 선교사들이 이제 이 중국에 들어오기도 시작하면 하고 그다음에 중국 내부 이 기독교계 내부에서도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거는 뭐예요? 신은 딱 하나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 조상 숭배, 우리 막 제사 지내는 거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조상 신이죠. 자, 다른 신이란 말이 이단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비판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바로 이제 등장했었던 게 바로 전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하니까 우리의 전통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황실에 봉사하는 선교사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전면 금지령을 내렸었던 것이었고요. 그렇지만 이게 뭐 경제적인 교류 정도는 허용해 줍니다. 사실 중국은 유럽과 굳이 교역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하도 애걸복걸 해가지고요. 이 창구 하나 정도를 열어줘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광저우였습니다. 이 광저우에 이제 공행을 통한 교역 이런 것들, 이 공행이라는 건 특허 상인이에요. 자, 이 특허 상인, 얘네들 일부의 특허 상인을 통해서 교역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줬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마테오 리치 가볍게 이런 것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본의 쇄국 정책과 난학이라는 겁니다. 이제 일본 또한 이제 뭔가 유럽 애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자, 일본도 이제 유럽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이 전국시대 이런 때도 막 들어와요. 포르투갈 애들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조총 이런 것들로 전래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예수에도 이제 일본 쪽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프란시스코 자비에르라고 부르는 이런 애가 이제 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기독교 포교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전통과 뭐 대립을 일으키겠죠. 그러면서요. 여기서도 일본에서도 큰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 이제 여러분들 아마 동아시아사 이런 데서는 후미에라고 부를 거예요. 이 후미에가 뭐냐면 이 예수의 그림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 그림이었던가 그거를 이제 밟아라. 이게 못 밟는 사람들은 기독교쟁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철저히 탄압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후미에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런 게 있었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대외적으로는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쇄국은 뭐예요? 나라를 걸어 잠근다라는 거죠. 자, 뭐 다른 나라와 교역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쇄국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자, 이에 따라서 일본은 해외 진출을 못합니다. 근데 이 오는 애들은 사실 또 받긴 해요. 그래서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이런 애들은 이제 금지를 하긴 했지만 이 나가사키항을 통해서 네덜란드인과 중국 애들과 네덜란드인들과에는 또 교역을 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또 교역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대지마라는 게 있죠. 이 대지마는요, 인공섬이에요. 뭐냐면 이게 막 키가 네덜란드 애들 키가 뭐예요? 지금 평균 키가 나보다 크죠? 내가 이제 183 정도 되는데 얘네들 평균 키가 183가 그래요. 평균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평균 키는 현재 남자 키가 1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70에서 잘 가야 170이에요. 자, 근데 이 평균 키 막 웬만하면 다 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특히나 일본 애들은 키도 작은데 이런 애들이 막 이 일본 본토로 왔다 갔다 해봐요. 되게 무섭겠죠. 그러니까 너네들 여기 얘네와 교역은 하긴 해야 되니까 이 인공적으로 만든 섬에서 너네들이 조금 머무르면서 여기서만 교역하자라고 하면서 섬을 만들어서 이 인공 섬을 만들어서 여기서 교역하고 머무르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네덜란드 사람들과 이제 서양 사람과 많이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네덜란드를 이제 난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난학, 네덜란드 학문, 이 난카쿠가 이제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네덜란드로부터 이제 많은 학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의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돼서요. 해체신서, 가이타이신쇼라고 부르는 이런 해체신서 이 번역서도 만들어졌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네덜란드 하면은 참고로 한 가지 더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어요.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갑자기 표류해가지고 제주도로 떠내려온 애가 있습니다. 걔가 바로 누구예요? 하멜이죠. 자, 이런 애들도 이게 일본으로 가는 이런 교역하던 애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같이 기억해 두시면은 이게 이해가 더 쉽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보시면 여기 막부 말기에는 지방의 번들도 서양이 이제 우수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막 서양 것을 이제 경쟁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일본에서 어디였냐면은 저기 이게 에도가 이쪽이잖아요. 근데 이쪽 우리 한반도 쪽 이렇게 있는 이쪽 지역이에요. 자, 이쪽 지역에서 막 경쟁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풍토,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풍토가 이어졌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로부터는요, 막 포로들을 잡아가요. 그래서 이
도자기 기술자, 그 다음에 유학자, 성리학자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성리학이 크게 발달하고 도자기 기술도 크게 발달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이제 끼쳐졌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다 풀타임 오프라인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어주느라 고생 많았고요. 오프라인 때 좀 더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